안녕하세요. 락항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상상계에서 상징계 넘어오면서 어떻게 기표를 통해서 외부와의 동일시됐던 것들이 아이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나르시시즘 관련된 얘기하면서 상상적인 것하고 상징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을 이상과의 동일화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이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suddenly 가족 구성원의 전철을 내가 밟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뭐 예를 들어서 조상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락항이 봤을 때. 무슨 말이냐, 아이가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이런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말들이 주입되면서 이게 이제 무의식의 핵, 중추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무의식의 존재는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이 주입되면서 형성되는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집된 자료들 있죠. 뭐 환자의 이력 같은 것들 통해서 일종의 연역이 가능할 거라고 락항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과 같은 것들, 그것과 자신이 동일화하려고 했던 이러한 동일화가 밝혀내지면서 어떻게 주체는 부모가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락항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조부모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경향을 드러내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런 무의식의 동일화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실수를 손자 손녀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락항은. 자,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락항은 러셀의 예를 듭니다. 버트란드 러셀 아시죠? 영국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죠. 그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었기도 했고, 논리학하고 이런 어떤 언어 철학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장수했던 사람이고, 이 러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러셀은 서랍에서 아버지 일기를 봤는데, 아버지 일기에 자기 부모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충격을 먹어요. 러셀이. 왜 충격 먹냐? 자기가 자기 마누라하고 결혼했던 그 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랍에서 아버지 일기를 봤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결혼했던 과정이 자기와 자기 마누라가 결혼했던 과정과 상당히 유사했다. 그래서 충격 먹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의식적인 일종의 통제라던가 아니면은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력 외부에, 바깥에, 그죠? 여기에 일종의 상징작용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실제로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러한 러셀의 예를 통해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화의 이론을 파악하는 열쇠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상적인 요소들 이런 거하고 상징적으로 동일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주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상상적인 어떤 외부 이미지에 포섭된 상태에서 여기서 상징적 동일화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락항은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징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체가 상징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구조 속에 안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외부에서 이미지로 동일시되었던 상상적인 것들이 상징계에서 동일시화되면서 이상적인 요소로서 구조로 안착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징적 세계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의 세계인 상상계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계에 자리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상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라캉이 초기 연구에서 공들여서 연구했던 이런 일종의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나르시시즘적인 상상계. 나르시시즘적인 상상계는 상징 기초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미지와의 이러한 관계 있죠, 여러분들. 외부 이미지와의 그 주체와의 관계는 뭐라고, 여러분들? 상징, 즉 언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와의 관계가 구조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언어가 있기 이전에는 구조화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나 상징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상상계를 떠나면서 어떻게 돼? 언어라는 체계, 상상계가 아닌 상징계를 통해서 구조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디서 구성되는 거예요? 내부? 아니, 외부에서 구성되는 거죠. 그죠? 라캉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 요소들 있겠죠?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징화 시켜줬다라는 거야. 타인이, 즉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나를 상징하는 것들을 타인에 의해서 끄집어 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기해줬다라는 거야, 타인이. 해석해줬다라는 거지, 나의 주변 것들을. 그래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단독자는 신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신념이라는 개념을 말이에요. 상징화해가지고 단독자에게 이 신념이라는 것을 상징화해서 전달해주고 알게 해주었던 어떤 사건이라던가 또는 외부의 무엇인가가 뭐예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에는 외부 그냥 이미지와의 동일시만 일어났겠죠. 이 동일시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상징화시켜줬던 전달했던 사건이라던가 외부의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단독자는 신념이라는 기의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신념, 인문학, 도끼 뭐 이런 것들 단독자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은 뭐예요? 선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 준 거죠. 외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을 구성하는 신념, 도끼 이러한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라캉은 봤던 겁니다. 이것도 되게 신박하고 명료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미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상징적인 그물망 속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는 뭐라고요? 상징계의 뭐라고? 그물망 속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성장 과정에서. 이 상징적인 그물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지들을 조작하고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동일시했던 이미지, 언제 동일시했던 이미지? 상상계에서 동일시했던 이미지들을. 그래서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관계성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뭐가? 상상계가 그물망으로서. 그래서 라캉은 자아 이상이라는 것과 이상적인 자아라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이 자아 이상과 이상적 자아라는 것은 프로이트 저작에서 몇 번씩 나타나는 용어긴 한데 이상적 자아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상적 자아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예요. 자아 이상은 응시되는 장소예요.
지점이에요. 누가?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타인으로부터 응시되고 받아들여지고 보여지는 장소 지점이에요. 상징적 지점. 이상적 자아는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상징계를 특징 짓는 것은 되게 기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구조든 간에 차이의 체계에 기초를 했다면 여러분들, 차이의 체계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어잖아, 언어. 언어 구조가 차이의 체계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낱말이라는 것이 그 낱말인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다름 때문이에요. 한 낱말이 그 낱말인 이유, 단독자가 단독자라는 낱말인 이유는 범죄자라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탐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인 이상적인 자아는 우리가 응시되고 있는, 타인에 의해서 응시되고 있는 장소와 지점인 이러한 것과는 같을까 같지 않을까? 같지 않을 수밖에 없지, 그치? 당연히 다르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미지하고 타인이 여러분 바라보는 이미지하고 같을 수 있어요? 같지 않죠. 그래서 자아가 왜곡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철도 시간표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언어적인 내용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계 속에서. 철도 시간표를 언어적 체계로 해석을 했다라고 봅시다. 자, 열차는 도착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 58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전히 몇 시 열차일까? 9시 열차인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 열차는 9시 30분 열차나 10시 열차랑은 달라요. 왜? 철도 시간표에 9시 열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구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9시에 플랫폼에 도착하는 열차랑 9시 반, 10시에 도착하는 열차랑은 철도 시간표라는 언어적 체계에 의해서 구분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9시 열차가 8시 58분에 도착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9시 열차예요. 차이의 체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뭐가? 언어가 차이의 체계이기 때문에 뭘 가지는 거예요?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열차가 바뀌어도 9시 열차는 여전히 9시 열차라는 사실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열차의 내용이 아니야. 내용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열차가 철도 시간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열차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차가 철도 시간표라는 체계 안에서 이 언어 체계 안에서 뭘 표상하고 있는가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아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언어 체계의 중요성, 이러한 중요 성질은 뭘까 여러분들? 불연속성인 겁니다. 연속돼 있지 않다라는 거야.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뭐? 나와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차별 요소가 존재하는 게 뭐다? 언어 체계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상징계가 형성되는 거고 상징계에서 자아가 비로소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인 상상계로부터 벗어나서. 불연속성은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틈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틈새라는 것은 중간이 존재하고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9시, 9시 반, 10시 열차들은 동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차들은 열차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 겹치지도 않아요. 겹치지 않고 동시에 도착하지 않는 각각의 열차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차별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틈새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불연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락항은 이러한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바로 결핍이라던가 부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상상계하고
대립시키게 됩니다. 그럼 상상계는 뭐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야? 불연속성을 통해서 상징계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야. 상징계는 틈새와 불연속성의 차이의 체계지만 결핍과 부재를 피하려고 하는 상상계는 뭐예요? 완전한 동일시를 이루고자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대립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상계의 결핍 부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 완전화되고자 하는 동일시 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왜냐?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상계 자체가 애초에 조화되지 못한 상태죠. 아이의 신체가 불완전한 상태잖아. 아기니까. 인펀트라고 얘기했었잖아. 아이가 받아들인 이미지가 아이의 불완전한 신체와 어떻게 돼요? 이 틈새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불연속성 아이의 이 차별화된 이러한 틈새 속에서 이미지는 완전하지 않은 아이의 불완전 신체 이것과 틈새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성된 이미지로서 구성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징계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자아를 여러분들이 상상적인 것이고 왜곡된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라캉이 봤을 때 무의식은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들? 구조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파편들로 인해서 구조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의미 요소들이 나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그 고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의식은 라캉이 봤을 때 낱말, 그죠? 언어적 체계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증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낱말은 일종의 증상이 돼버리는 거야. 뭐 해리성 장애 아니면 뭐 편집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표라는 것들 있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재료인 기표를 신체에 새기거나 아니면은 괴로운 생각들을 다 충동으로서 바꿔버립니다. 낱말을 통해서. 어떤 환자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 괴로움이 충동이 되는 거고 그 기표, 어떤 흔적이라던가 수단이 다 일종의 뭐랄까 신체에 새겨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것은 신체에 걸려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빠져나오지 못하는 낱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하면서 넘어갔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